그런데 부인께선 크리스틴 양이 절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는 늘 당신 얘기일 뿐이랍니다. 정말요? 그래, 무슨 말을 하던가요? 당신을 생각해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했다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노부인은 탐스러울 만치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라울은 쓰디쓴 회안에 얼굴을 붉히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어딜 가시려고요? 앉아보세요.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내가 웃는 바람에 화가 났다면 용서해요. 어쨌든 이번 일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직 나이도 젊고. 당신은 크리스틴이 자유로운 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럼 크리스틴이 약혼이라도 했단 말인가요? 라울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천만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크리스틴은 결혼 같은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랍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대체 크리스틴이 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야 음악의 천사 때문이지요. 아, 그래요. 그가 결혼을 막고 있어요. 막다뇨. 음악의 천사가 왜 결혼을 막는다는 건가요? 라울이 몸을 굽혀 물어뜯을 듯 노부인 앞에 턱을 들이대며 말했다. 부인을 집어삼키기라도 할 듯 사나운 눈빛이었다. 너무 순수한 영혼은 악마처럼 때로 징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라울에게는 그 순간의 노부인이 그랬다. 하지만 부인은 금세라도 달려들 듯한 라울의 눈빛에도 전혀 놀라지 않는 기색이었다. 그녀는 지극히 평온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딱히 금지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녀가 결혼을 하면 더 이상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결혼을 하면 천사는 영원히 그녀 곁을 떠날 테니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크리스티는 음악의 천사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요, 당연하죠. 라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듣기로 크리스틴이 수호천사와 함께 페로스에 갔을 때 당신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그녀가 수호천사와 함께 갔다는 거군요. 설명하자면 크리스틴이 페로스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만나기로 한 거죠. 아버지의 바이올린으로 라자로의 부활을 연주해 주겠다고 약속했대요. 라울 드 샤니가 벌떡 일어나며 명령하듯 외쳤다. 부인, 그 수호천사인가 뭔가 하는 자가 있는 데를 당장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불쾌한 말투에도 노부인은 별로 놀라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청년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늘에 있지요? 노부인의 지나친 천진난만함은 오히려 그를 당황케 했다. 매일 밤 하늘에서 내려와 오페라 극장의 대기실을 찾는단 천사는 노파는 곧이곧대로 믿는 것 같았다. 미신에 사로잡힌 떠돌이 악사와 신비주의에 빠진 순진한 부인의 손에 길러진 젊은 여인의 심리 상태를 이제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로 인해 초래될 결과를 상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크리스틴은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나요? 초조한 마음에 그가 느닷없는 질문을 했다.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하지요.
그의 질문에 이번에는 노파가 격분한 듯 외쳤다. 그걸 의심한다면 대체 왜 여기까지 왔나요? 이번엔 라울이 장갑을 손에서 벗으며 물었다. 그녀는 언제부터 천사와 알고 지냈죠? 한 석 달쯤 되었을 거예요. 그래요. 교습을 시작한 게 그 정도 됐으니까. 또다시 절망감에 자작이 두 팔을 크게 벌렸다가 떨어뜨렸다. 천사가 교습을 해주었다고요? 대체 어디서요? 지금은 둘이 함께 외출하니 잘 모르겠고 보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틴의 대기실에서 했어요. 이 집은 너무 비좁아서 옆집까지 소리가 들릴 테니 하지만 오페라 극장은 오전 8시까지는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말고요. 자작은 그렇게 소리치며 방을 뛰쳐나갔고 노부인은 그런 그의 등 뒤에 대고 혹시 기분이 상했냐고 혼잣말처럼 묻고 있었다. 거실을 가로지르던 라울이 하녀와 마주쳤다. 무언가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묘한 웃음 때문에 곧 포기하고 말았다. 라울은 하녀마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결국 일이 될 줄 몰랐던가. 무엇을 더 이상 알고 싶은 건가. 처량한 마음으로 그는 형님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라울은 벽에 머리라도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녀의 순진함을 믿었건만 모든 것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단순함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해해보려 했건만 이제 눈앞에 확인한 정체가 음악의 천사라니. 틀림없이 간드러지는 노래로 여자들 깨나 사로잡은 곱상한 외모의 테너 가수일 것이다. 아, 가련하고 어리석은 샤니 자작이여. 라울은 분노하며 자책했다. 반면 그녀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사악하며 교활한가. 거리를 걷다 보니 마음이 가라앉고 머릿속의 열기도 조금은 식는 것 같았다. 그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어서 침대에 머리를 파묻고 소리 죽여 울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마침 방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형을 보자 라울은 그만 품에 달려들어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백작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아버지처럼 등을 토닥여 주었다. 라울도 음악의 정령 따위의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세상에는 드러내놓고 밝힐 수 없는 일이 있고 남에게 하소연하기조차 수치스러운 일도 있는 법이다. 백작은 동생의 마음도 달래줄 겸 저녁을 함께하자며 카바레로 향했다. 전날 밤 크리스틴인 듯한 여자 하나가 사내와 함께 블로니우 숲의 오솔길에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형이 말해주지만 않았어도 시끄러운 음식점까지 따라갈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엔 라울도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들이대는 데에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비속한 연애질에 불과했던가. 사륜마차를 타고 가는 그녀의 모습을 누군가 내려진 창문 틈으로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서늘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고 환한 보름달이 떠 있어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고 했다. 함께 있던 남자는 어둠 속에서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는데 마차는 롱샹 경마장을 뒤로하고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천천히 사라졌다고 했다. 복장을 갖춘 라울은 괴로움을 잊고 소위 광란의 밤에 몸을 맡길 준비를 했다. 하지만 어쩌랴.
아무리 그래도 침울한 마음은 지워질 수 없는 것을.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6시경에 백작과 일찍 헤어져 10시까지 마차를 타고 롱샹 경마장 뒤를 헤매고 다녔다. 바람은 매서웠고 달빛만 인적없는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라울은 좁은 길가에 마차를 대고 숨어서 덜덜 떨며 누군가를 기다렸다. 30분이 채 안 되었을 때 파리 시내 쪽에서 오는 말발굽 소리가 길 모퉁이를 돌아 그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다. 그는 직감할 수 있었다. 심장이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대기실 문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처럼 귀청이 떨어질 듯한 심장 소리였다. 오 하느님, 아직도 그녀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마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라울은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기다렸다. 정말로 그녀가 틀림없다면 이대로 말발굽 앞에 뛰어들리라.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음악의 천사와 결판을 지으리라. 마차는 몇 발자국 앞으로 다가왔다. 라울은 틀림없이 그녀가 마차에 타고 있다고 믿었다. 정말로 한 여인이 문 쪽으로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순간 창백한 달빛 속에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억제할 수도 없이 심장과 입술에서 동시에 튀어나왔다. 그는 몸을 솟구쳐 일어나야 했다. 왜냐하면 밤하늘에 울려 퍼진 그녀의 이름을 출발 신호로 마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그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계획을 실행할 새도 없었다. 어느샌가 마차의 창문은 올려져 있었고 젊은 여인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뒤따라 달리는 그를 따돌린 채 승합마차는 하얀 길 위의 한 점으로 멀어졌다. 크리스틴! 다시 그가 소리쳤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정막 속에 멈추어 섰다. 그는 절망의 시선으로 밤하늘과 별들을 올려다보며 주먹으로 타는 가슴을 두드렸다. 그토록 사랑했건만 그는 끝내 사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말았다. 그는 춥고 쓸쓸한 거리와 주검처럼 창백한 밤하늘을 공허한 눈빛으로 눌러보았다. 둘러보았다. 하지만 어느 것도 그의 마음만큼 춥고 싸늘할 수는 없었다. 그가 사랑했던 것은 천사였지만 그녀는 한낱 여자에 불과했다. 라울, 너는 그녀에게 농락당했을 뿐이다. 북구의 작은 요정에게. 그렇지 않은가? 호화스런 마차에 몸을 숨기고 수상한 남자와 인적 없는 밤거리를 쏘다니는 주제에 앳된 뺨과 수줍게 얼굴을 붉힌 그 모습은 뭐란 말인가? 거짓과 위선에도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있는 법. 저토록 비열한 영혼의 어린아이처럼 저토록 맑은 눈동자는 또 뭐란 말인가? 그가 소리쳐 불렀음에도 그녀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와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그는 뭐란 말인가? 가라. 꺼져버려. 너 따위는 필요 없어. 라울은 죽음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겨우 20살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온 하인이 침대맡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다. 전날 외출할 때의 복장 그대로였다. 하인은 큰 병이라도 난 게 아닐까 싶어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라울은 벌떡 일어나 하인의 손에 들린 우편물을
빼앗듯 낚아챘다. 겉보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크리스틴의 서명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 모레 자정 오페라 극장에서 있을 가면무도회에 와주세요. 극장 대연회장 뒷문 쪽에 작은 휴게실입니다. 로통드 카페로 난 출입구 옆에 서 계시면 돼요. 이 약속을 아무에게도 발설하면 안 돼요. 흰색 도미노 복장에 얼굴을 잘 가리고 오세요. 누구도 당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크리스티니. 가면 무도회. 편지 봉투는 진흙투성이었고 봉투에는 우표조차 붙어있지 않았다. 라울드 샤니 자작게 라는 글자와 함께 연필로 휘갈긴 주소가 적혀있을 뿐이었다. 길 가던 행인이 주워 집 주소로 전달해 주길 바라고 던져놓은 게 틀림없었다. 요행이 오페라 광장의 보도 위에서 발견된 편지가 그에게 전해졌다. 흥분에 들뜬 라울은 되풀이의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그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잠시 크리스틴에게 덧씌워졌던 행실 나쁘고 간교한 여자의 이미지는 어느새 더없이 순수하지만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약지 못해서 불행에 빠진 소녀의 이미지로 되돌려졌다. 그녀는 대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걸까? 누가 그녀를 수렁에 빠뜨린 걸까? 그녀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걸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라울은 생각들을 곱씹었다. 그래도 크리스틴을 위선자이자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일 때에 미칠 듯한 고통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무엇이 그녀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을까? 어떤 괴물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녀를 사로잡았을까? 음악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무기로? 그래,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진실의 열쇠는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니 천상의 무언가가 찾아왔었다고 했던 그녀의 심각한 어조를 그는 잊고 있었다. 크리스틴이 최근에 했던 말들이 의혹들과 씨름하던 그에게 한 가닥 실마리를 던져주었다. 그녀가 아버지를 잃고 느꼈을 절망감과 인생과 예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환멸을 그는 잊고 있었다. 파리의 음악학교 시절에도 그녀는 영혼을 잃어버리고 소리만 내는 초라한 악기처럼 살았다. 그러던 그녀가 신의 숨결이라도 받은 듯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랬다. 정말로 음악의 천사가 온 것이다. 그녀는 파우스트의 마르그리트 역을 맡아 멋지게 성공했다. 대체 누가 그녀 앞에 신비로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걸까? 대체 누가 그녀의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전설 이야기까지 알아내어 크리스틴을 소나귀에서 조종하는 걸까? 생각 끝에 라울은 이 모든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는 남편을 잃고 절망감 때문에 백치 상태가 되어버린 벨몽트의 공주 얘기를 떠올렸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주는 말을 잃고 눈물조차 말라 있었다. 육체적, 정신적 무기력 상태는 갈수록 심해져 삶에 대한 의지마저 빼앗았다. 주위 사람들이 매일 저녁 환자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시켰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유명한 가수 라프가 우연히 나폴리에 들렀다가 아름답기로 이름난 그 정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시녀들 중 하나가 가수에게 공주가 자주 쉬는 숲 근처에서 몰래 노래를 불러달라고 간청했다. 이 청을 받아들인 라프는 신혼 시절 공주의 남편이 자주 들려주던 가곡을 한 곡 불러주었다. 노래는 강렬하고
감동적이었다.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가수의 탁월한 음성이 어우러져 공주의 깊은 영혼을 흔들었다. 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샘솟듯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날 저녁 죽은 남편이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와 옛날의 그 노래를 들려준 것이라 믿었고 눈물을 통해 구원받았다. 그래, 그날 저녁. 그날 저녁은 단 하루뿐이었어.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상상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석 달에 걸쳐 매일 저녁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목이 쇠약하여 환각에 빠진 벨몽투 공주도 결국은 숲을 뒤에 라프를 발견하게 되었으리라. 그런데 음악의 천사는 석 달 동안이나 크리스틴에게 음악 교습을 해주었다지 않은가. 그것도 정기적으로. 게다가 지금은 그녀와 함께 숲속을 산책하기까지 한다니. 라울은 질투로 타는 가슴을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다. 이미 쓰라림을 맛본 적이 있는 그는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번에 그녀는 어떤 가면을 쓰고 나를 농락할까? 오페라 여배우가 풋사랑에 빠진 젊은 남자를 어디까지 우롱할 수 있을까?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이렇게 라울의 생각은 크리스틴을 가엾게 여겨야 할지 증오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동정과 저주 사이를 방황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어느 틈에 흰색 도미노 복장을 갖춰 입고 있었다. 마침내 약속 시간이 되었다. 길고 두터운 레이스 장식이 달린 검은 가면을 뒤집어 쓰고 광대처럼 도미노 복장을 걸친 자작은 낭만주의 시대에 이런 가면 무도의 복장이 한심해 보였다. 상류 사교계 인사라면 이런 복장을 하고 오페라 극장의 무도회에 참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다간 곧장 웃음거리가 되고 말 테니 말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이런 복장과 가면은 또 다른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의 슬픔과 고뇌를 감출 수 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가면을 쓰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가면 같은 표정을 짓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육식일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무도회는 한 판화가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다. 그는 사육제나 크르티유 언덕길 등의 풍경을 그림으로 남겨 가바르니와 쌍벽을 이룬 대생 화가였다. 그래서 이번 가면 무도회는 여느 때보다도 더 활기차고 시끌벅적하고 방탕하고 흥청망청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자정 무렵엔 모델과 화가 지망생들까지 끼어들어 한바탕 난리법석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라울은 자정 15분 전쯤에 도착했다. 그는 형형색색의 복장을 하고 화려한 대리석 층계에 늘어선 군중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곧장 극장 중앙 계단을 올라갔다. 익살스런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이미 얼큰이 취해 실없는 농담을 던졌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홀을 가로질러 파랑돌 춤을 추는 사람들 사이에 갇혔다가 겨우 빠져나온 라울은 마침내 크리스틴이 편지에 일러둔 휴게실에 이르렀다. 이르렀다. 그곳의 비좁은 공간도 사람들로 가득했다. 밤참을 먹으러 카페 로통드로 가거나 샴페인을 한 잔 걸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섞이는 지점이라서 더 복잡하고 소란스러웠다. 라울은 크리스틴이 비밀스런 만남을 위해 일부러 혼잡한 장소를 택했을 거라 추측했다. 더구나 가면까지 쓰고 있으니 아무도 알아볼 리 없지 않은가? 라울은 출입문에 기대선 채 한동안 기다렸다.
이윽고 검은 도미노 복장 하나가 지나가며 재빨리 라울의 손끝을 잡았다. 단박에 그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가 뒤를 따라갔다. 크리스틴 맞죠? 그가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검은 도미노가 재빨리 고개를 돌리더니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라울은 입을 다물고 뒤를 따랐다. 이렇게 극적인 재회를 했는데 다시 그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은 더 이상 없었다. 지금까지의 기이하고 수상한 행동들도 그렇게까지 비난받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어떤 기만이나 실수 또는 비열함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이제 곧 그녀의 갑작스런 실종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그녀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을 테니. 검은 도미노는 이따금씩 고개를 돌려 하얀 도미노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그녀를 쫓던 라울은 유난히 소란스러운 한 무리와 마주쳤다. 특이한 복장과 행동, 왠지 으스스한 외모 등으로 유독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을 무리가 에워싸고 있었다. 그는 해골 같은 얼굴에 큼직한 깃털 모자를 쓰고 진홍색 복장을 하고 있었다. 해골 분장에 있어서 그는 더 이상의 상상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다. 주위에 몰려든 화가 지망생들은 누구의 디자인인지, 어느 공방에서 주문했는지 등을 물으며 그의 멋진 해골 분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라울을 안내하던 들창코 분장의 그녀도 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했다. 해골머리에 깃털 모자, 진홍빛 의상의 남자는 불꽃처럼 빨간색의 기다란 비로드 망토를 걸치고 있었는데 망토 위에 금실로 수놓은 글씨를 사람들은 소리 높여 읽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나는 잠시 지나가는 붉은 저승사자이다. 하지만 누군가 호기심에 그를 손으로 만지려는 순간 자주색 옷소매에서 뼈마디만 남은 손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그 경솔한 자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결코 놓지 않을 것 같던 저승사자의 엄청난 악력에 그가 공포 섞인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붉은 저승사자는 곧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고 군중들의 야유 속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라울이 이 섬뜩한 인물과 마주친 것은 그가 막 뒤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그를 본 라울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페로스 기렉에서 본 그 해골이다. 라울은 크리스틴도 잊은 채 그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검은 도미노가 그의 팔을 잡아 끄는 바람에 소란스러운 군중을 뒤로한 채 그곳을 떠나야 했다. 검은 도미노는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끔찍한 광경이라도 목격한 듯 몸서리치며 걸음을 재촉했다. 라울 또한 검은 도미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젠걸음으로 뒤를 쫓았다. 그렇게 허겁지겁 2개층을 올라가니 계단과 복도가 비로소 한산해졌다. 검은 도미노가 대기실 문 중 하나를 열더니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크리스틴은 곧바로 문을 닫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기실 뒤쪽에 몸을 숨기라고 일렀다. 라울은 가면을 벗었지만 크리스틴은 가면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젊은이가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여가수가 벽 쪽으로 다가가 귀를 갖다 대며 말했다. 틀림없이 장님 대기실로 올라갔어. 그리고 그녀가 다급하게 외쳤다. 다시 내려오고 있어.
그녀가 얼른 문을 닫으려 했지만 라울이 이를 제지했다.